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김기용입니다. 저는 드라마에 나타난 감염병 공포와 극복 스토리텔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바이러스 기원 추적 영상의 문화사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준비하였습니다. 감염병 영화 영상 많죠. 최근에 감염병 사태 이후에 더욱더 많이들 시청을 하고 계십니다. 감염병 영화를 일컫는 명칭은 대단히 많은데요. 뭐 아웃브레이크, 내러티브니, 커밍 플레이그니 뭐 논문들마다 다양한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대체로 60년대에서 80년대를 풍미했던 미소, 냉전 시기 핵전쟁에 의한 세계 멸망 테마 이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었죠. 늘 대중들은 세계 멸망이라는 테마, 특히 세기말적인 테마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냉전이 종식되고 나서 그 이후에 감염병 영화가 그것을 이어받았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슈파이처는 최근에 저서 고잉 바이럴에서 아웃브레이크 내러티브를 세계화, 테러, 음모, 포스트 아포칼립스, 좀비 이렇게 세 개군 작게 쪼개면 다섯 개 군으로 분류하여 정리했는데 90년대 이후 좀비 장르에서 가장 많은 히트작이 보고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나 테러리즘, 컨스피러시가 이렇게 있는데 좀비 장르에서 히트작들이 많이 나왔고 그때 응용 패러디도 많이 나온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좀비 장르가 감염병 영화, 아웃브레이크 뭐 내러티브라고 부르건 뭐건 간에 감염병 영화에서 대세를 이루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바이러스와 문화 콘텐츠, 좀비 장르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감염 공포가 대중문화적 산물로 표현된 것은 오랜 역사를 지니는데 17세기 서구에 브로드시트라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1630년경 흑사병의 대유행을 피해 런던에서 교회로 달아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긴 작품이 전해졌고 죽음의 시각적 온유장치로 창을 든 해골 인간이 이처럼 등장하게 됩니다. 지금은 해골 대신 좀비라고 보겠습니다. 원래 좀비는 사람을 이렇게 물고 감염되는 것은 아니었고요. 감염은 뱀파이어의 전유물이었는데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이후에 이러한 좀비 장르가 좀비 특성이 대중문화에 정착이 되었다. 감염이 되는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좀비 장르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가 괴물의 형상으로 현현한 것이죠. 전염성이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비는 기본적으로 혐오스러운 복균자 이미지, 병에 걸린 병자의 이미지가 강조가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생김새 자체가 이러하기 때문에 뭐 날카로운 송곳니라든지 매서운 발톱과 같은 무기가 없지만 감염 때문에 무서운 것이죠. 그리고 또 좀비의 공포는 또 다수성 혹은 집단성에 기인합니다. 개별적으로 다니는 좀비보다는 떼지어 다니는 좀비가 무섭죠. 정상인들이 소수자가 된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상인들이 소수가 된다라는 것은 매우 공포스러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르는 많은 경우에 군중씬, 몹씬을 배치를 하게 되는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비는 전염이 또 유일무이한 존재 이유고 목적이지요. 이러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고리로 많이 또 쓰이기도 합니다. 때를 지어 몰려다니는 데다 산 것도 죽은 것도 아닌 괴상한 존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양한 공공성과 관련하여 다양한 알레고리로 즐겨 쓰이기도 합니다. 좀비 분장을 한 시위대, 좌파 좀비, 좌좀, 우파 좀비, 우좀 이런 인터넷 유행어도 떠올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들은 성소수자 시위나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 때도 나타나곤 했었죠. 소수의 의지가 곧 전념을 통해 다수가 된다는 바람과 의지를 표현하기도 하고 몬스터의 어원인 경고하다라는 함의도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또 한사코 감염을 시키러 가는 좀비의 성질은
나쁜 물을 들이다와 같은 의미에서 정상에서 벗어난 사고방식이나 사상을 주입해 유포하고자 하는 예, 현혹, 혹세무민 이러한 알레고리로 읽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전체주의적 집단 관계 확산 공포 뭐 이러한 것들과도 어우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스치즘, 파시즘, 그 사이비 종교 광신도들에 의한 비극적 사건 등을 통해 역사적으로 확인되었죠. 패거리에 의한 크고 작은 정신적, 신체적 폭력, 네, 이러한 것들이 예, 관객들에게 쉽게 와닿는다라고 보겠습니다. 좀비는 그런 해석하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의미가 첨예하게 나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특히 또 자본주의에 대한 알레고리로 쓰일 때 도드라지는 것을 우리가 주변에서 좀 볼 수 있죠. 좀비 경제니, 좀비 기업 뭐 이러한 것들은 또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공적 자금을 계속 투입해서 살려는 놓았으나 국부만 갉아먹고 제대로 구실을 못하는 상태다. 대체로 우파 쪽에서 이러한 것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좀비는 노동자를 착취해 연명해 가는 자본주의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크리스 하몬이라는 사람이 쓴 좀비 자본주의라는 책에 이러한 것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이미 인류애나 도덕과 같은 영혼을 탐욕에 빼앗겨 죽어버린 자본주의가 노동자 착취를 통해 연명해 나가며 역사 발전과 인류의 행복을 무단히 가로막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좀비, 캡탈리즘 이러한 말도 쓰고 있습니다. 접근은 다르지만 좀비의 정의는 동일하다고 보겠습니다. 상대가 정상에서 벗어난 상태, 집단 광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비 바이러스가 주입되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사고가 이성적인 사고가 마비되었다 이러한 예, 그래서 해로운 자들이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이처럼 좀비 장르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사회적인 알레고리로도 쓰이고 있는데요. 감염병 역사의 특징을 좀 보자면 이 바이러스의 기원을 캐묻는데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원 추적은 감염병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냐, 그런데 그것은 다시 또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는가를 캐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라기보다는 비난의 대상 찾기, 낙인 찍기, 타자화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영상물 전체를 이렇게 찾아보면 저의 발표에서는 뭐 특정한 뭐 작품의 뭐 내러티브를 분석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문화사적으로 접근을 할 텐데요. 의학을 포함한 과학 담론과 영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정립이 되었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과학 담론과 의학 영상을 생각을 해보면 의학 오래된 뭐 예, 그 의학 기록물 가시적으로 확인이 되는 읽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이 과학 담론의 재료가 될 텐데요. 현대에 이르러서는 영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겠지요. 우선은 첫 번째는 의학 행위에 영상이 쓰인 영상의학 분야라고 보겠고요. 이것은 전문가의 분야입니다. 의학 영상이요. 그러나 의도와 상관없이 영상의학은 대중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었죠. 그리고 의학 의술 진찰과 치료 행위 전반에 대한 특정한 담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의 주관적 견해와 같은 외부 요인의 개입 없는 과학적 진리 추구의 객관적이고 가시적인 결과물 이렇게 보는 견해이죠. 자기 자신의 엑스레이를 찍은 사진을 보면 그것은 팩트 그 자체다 이렇게 보게 되는 하나의 담론을 형성하게 되었다. 둘째는 의학을 소재로 한 창작 영상도 있겠고요. 예, 뭐 그레이스 애너토미 뭐 이러한 작품들이 있는데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저 로맨스 장르나 범죄 장르 등과 또 혼종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품들은 질병에 대한 사회적 주의를 환기하거나 질병과 의료에 대한 대중의 이미지 구성에 큰 영향을 미치죠. 의사 선생님들이 목숨을 걸고 뭐 환자를 치료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요. 세 번째는 또 보건과 관련된 뉴스 보도, 다큐멘터리 이러한 것들이 있겠습니다. 사진적 진실을 부정적인 의미 신화로 규정한 연구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도 사진이라는 것, 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서 예,
사진 영상 다큐멘터리는 그것이 꾸며낸 내러티브라는 것이 잘 알려진 이후에도 그 자체가 하나의 팩트다. 이러한 믿음, 네, 힘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류학 영화 제작자인 가드너는 잘못된 관찰이나 기억, 의미 해석 등에서 비롯되는 왜곡 없이 실제를 즉각적으로 포착해내기 때문에 기록 영화들이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 담론을 만드는 영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염병과 관련된 영상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UN WHO를 창립을 한 것이 1948년인데 창립 기념으로 영원한 투쟁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은 감염병을 어떻게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치료를 했는가 서구를 중심으로 이렇게 알아보고요. 그들은 자신의 전 인생을 바쳤으며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러한 내레이션이 깔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영상이 있습니다. 이 영상은 참고로 유튜브 등에서 그냥 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경쾌한 음악, 서구의 지도와 함께하던 과학과 이성의 승리 서사는 애니메이션으로 제시되는 전염병 창궐 보고 부분에 이르러 어두운 분위기로 바뀌게 되는데요. 거대한 해골이 하늘에 떠 있는 어느 지역에서 기차가 출발을 합니다. 도착한 항구를 전염시켜 죽음을 암시하는 십자가와 함께 콜레라라는 거대한 글자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것이 그림 2고요. 그 항구에서 배가 출발하고 유럽이나 서구를 암시하는 건너편 항구에 닿으면 병이 급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레이션이 깔립니다. 전염병은 이제까지 알려진 감염 지역보다 훨씬 먼 곳에서 발생합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대륙에서 대륙으로 치명적인 미생물 화물이 운반되어 인류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레이션이 깔립니다. 영화가 진행되면서 해골이 있던 지역이 중동, 아시아, 아프리카였음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 또 다른 영화 소리 없는 침입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보건 선전 영화, 공중 보건 선전 영화에서도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누가 이 바이러스를 최초로 최초의 복균자는 누구이고 누구로부터 비롯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캐묻는 습관이 처음부터 이러한 영상의 초기부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자가 나타나서 감염병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나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이렇게 이제 묻게 됩니다. 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홍콩과 싱가포르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 지역이 지저분한 이러한 화면들과 오버랩 되면서 특정한 시청자들에게 특정한 이미지를 심어주게 됩니다. 또 다른 선전 영화 공중위생국의 과업 이러한 류의 영화들이 모두 다 똑같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이러한 지저분한 곳에서 질병이 발생하여 서구로 유입된다라는 것을 재차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염병과 관련된 영상들은 초기부터 기원을 추적을 하는 어디서 시작이 되었는가 이러한 것들이 주요한 관심사였습니다. 여기서 에이즈와 IT의 사례를 좀 보자면 우리에게 잘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미국의 앤서니 파우치 박사 잘 알려져 있죠. 이분이 젊은 시절에 1984년도에 에이즈가 발병을 해서 아주 크게 놀랐었죠. 이때 이분은 과학자니까 대단히 이제 과학적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인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바는 없으나 훌륭하신 분이라는 이미지를 최근까지도 받고 있습니다. 이분 자분자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영상을 꾸미지 않아도 기원을 추적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 접근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어떤 담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최고 전문가라고 일컬어지는 파우치 박사의 강연을 녹화한 이 영상을 보면 에이즈가 어떤 병인가
병이고 얼마나 무서운 거 이런 얘기들을 다각도의 시청각 자료들을 통해서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러한 데이터 스토리텔링을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대단히 신빙성이 있는 자료들이죠. 어떤 네, 사람들이 AI에 걸리는가? 위험군에 대한 논의가 선행이 되는데 남성 동성애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렇게 되고 있고요. 지역을 보면 뉴욕시가 압도적이고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인종별로도 보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잘 보고 있지요. 비히스패닉계 백인이 다수, 그 다음에 비히스패닉계 흑인, 남성 동성애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우치 박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예, 그 IT인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예, 예, IT인들이 빈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논란이 큰데 보건 공무원들이 IT인들을 별도의 위험군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에 반대하는 것이고 IT인을 차별하지 말라는 요구는 합리적입니다. 그럼에도 왜 IT인들을 별도의 위험군으로 불러야 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조목조목 지리적 기원을 따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에 입각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아프리카의 사이레라는 데서 에이즈라는 그 바이러스가 항구적으로 존재를 했었고 예, 미국에 들어오기 전인 70년대 초반에 이미 그곳에 있었는데 네, 수천 명의 IT인들이 사이레 특히 수도 킨샤사로 건너가 자이레 정부의 기술 고문으로 일했다. 그리고 국유화 때문에 다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예, IT로 연결이 가능한가? 답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시의 남성 동성애자들이 즐겨 찾는 휴가 관광지가 IT의 포르토프랑스이고 거기서 성적 접촉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예, 이렇게 번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원을 추적을 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는데요. 그러나 여하간 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학적 추론의 결과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한 백인 동성애자들이 IT로 건너가 성행위를 통해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복귀하여 다른 남성들과 성접촉을 통해 에이즈를 확산시킨 것이다. 사실관계에 기반한 명확한 해석이죠. 그런데 영상의 과학성 여부가 아니고 위파하는 과학 담론이 문제라는 것인데요. 그 이후에 네, 특히 IT 출신자들이 상당 기간 에이즈의 원흉으로 지목되어 차별과 폭력의 대상이 되어서 큰 문제가 되기도 했죠. IT인들이라고 모두 다 에이즈 복균자는 아닐진데 큰 극심한 차별을 받고 구타를 당하고 이러한 일들 그리고 백인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을 재생산하는 기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인종차별적 연구가 금기시되어 있죠. 이것만 보아도 과학적 실천에서의 진실에 대한 믿음은 역사적으로 특정한 시점의 특정 담론의 결과물임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카메라와 같은 기록 장치들이 마치 보편적 진실을 잡아냈다고 여겨지는 경우에조차 그 진실은 시간의 감에 따라 바뀔 수도 있다라는 스타큰의 얘기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IT 얘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 IT 말씀을 드린 또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좀비의 고향입니다. 좀비 문화사를 들여다보면 미국의 좀비는 IT가 에서 온 거거든요. 근데 좀비는 아프리카 태생입니다. 콩고에서 죽은 자의 정령은 은삼비, 가봉에서는 시체를 은순비, 앙골라는 영혼 없는 신체를 은분비, 유령을 순비라 일컫는 데서 보듯이 좀비라는 그 명사의 고향은 명백하게도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체를 관에서 꺼내 목을 잘라 저작거리에 내걸던 조선시대 부관참시 제도가 있었듯 아프리카에도 시체를 부활시켜서 여기는 욕보이고 다시 죽이거나 영혼은 묻고 시체는 되살려 노동을 시킴으로써 복수를 완성한다는 개념이 있었고요. 이 문화가 IT 부두교로 넘어가서 변형이
됩니다. 할리우드 좀비의 고향 IT는 그런데 이것을 좀 상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문화사적으로 스페인, 프랑스, 도미니카 공화국, 미국에 의해서 차례로 식민 통치와 점령을 경험한 곳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미국 대중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은 좀비하면 영혼 없는 신체만을 떠올리지만 현지인의 인식에도 보편적인 좀비는 몸이 없는 영혼의 좀비, 즉 좀비는 병에 담아서 팔 수도 있다고 합니다. 좀비가 매매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제 IT 신화에 의하면 좀비는 농장에서 밤샘 노동을 시킬 요량으로 부두교의 주술을 이용해 무덤에서 되살려낸 노예라고 합니다. 노동이 생산으로 연계되기 위해서는 노동과 시간의 조직화가 필요하겠죠. 이는 사용자의 생산 기획에 부합하는 통제가 이루어져야 가능할 텐데요. 그래서 좀비라는 것은 애당초 IT 지배 계급의 통제에 무조건 순종하는 노예에 대해서 서구인들이 만든 은유어입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그냥 노예가 아니고 제국주의 압제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프랑스 식민 통치 시기인 1791년 흑인 노예들이 해방운동을 전개하여 1804년에 최초의 흑인 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1804년에 흑인들이 봉기를 통해서 흑인 공화국을 수립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세계 최초입니다. IT는 착취와 순종만이 존재하는 좀비의 땅이 아니라 자주 독립 의지가 강한 반봉건 공화주의의 선진국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국주의 지배자들의 눈에 독립을 위해 때로 달려드는 흑인 노예들은 우리가 대중문화에서 지금 접하고 있는 좀비의 모습 그대로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915년 미국이 IT를 점령하게 되죠. 이때 미국 대중문화의 IT 문화의 단상들이 소개되고 이 과정에서 좀비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게 됩니다. 비이성, 반문명의 상징으로서 부두 의식과 같은 야만적 요소에다가 식민지 노예의 집단 저항이 더해지며 좀비는 공격적이고 병을 옮기는 해로운 괴물로 묘사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IT로서는 하나에서 열까지 억울하기 이를 데 없는 이야기인데요. 특히 감염과 관련해서요. IT를 최근에 유명하게 만든 사건은 지난 2018년 1월에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상원 의원들과의 미팅에서 IT와 아프리카를 똥구덩이 나라들, shithole countries라고 지칭하면서 이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우리 미국이 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사건인데요. 이것은 똥통이라는 것은 똥구덩이 이런 것은 IT는 에이즈로 낙인이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이미 찍혀 있기 때문에 쉽게 바이러스를 연상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살펴보면 IT와 관련된 바이러스 이야기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구인들이 IT 섬에 첫 발을 내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 묻혀 들어온 천연두 등의 바이러스가 유포되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492년 50여만 명이었던 원주민이 20년 후 2만 9천 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을 보면 천년두는 그 전쟁에서 인간 살상 부대의 대위였다. 발진 티푸스열은 그 부대의 중위였고 홍역은 소위였다. 이 계급을 가진 자들은 물론 백인들입니다. 말을 탄 정복자들보다 더 공포스러웠고 검과 화약보다 더 치명적이었던 이들 질환의 창궐은 백인들의 정복을 매우 용이하게 만들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바이러스 전염자이자 좀비는 서구인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 좀비 알레고리는 IT와 같이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타자들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우리 자신에게 투사하는 경향으로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가령 명확한 목적이나 주체성 없이 소비사회의 분위기에 감염되거나 영혼을 빼앗긴 채 쇼핑센터를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좀비에 비유하는 이러한 식입니다. 해석의 문제인데요. 이러한 영상들을 통해서 이제 낙인 찍기가 이루어져 왔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 대한 물론 반성도 있지만 이것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감염병 사태, 코로나 이후에 미국을 필두로 한 서구에서 행해지고 있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직접적인 구타 이러한 것들을 목격을 하면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낙인 찍히죠. 아마도 그 후유증이 오랫동안 갈 것으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지켜볼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특히 이제 영상 미디어와 관련하여 어떠한 함의를 가진
또 어떠한 담론을 유포하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낙인이라는 사람을 총체적으로 또 일반인으로부터 추잡하고 저급한 사람으로 폄훼시키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속성인데요. 이것은 또 이러한 것들이 유포되는 이유는 대단히 비성적이죠. 근데 비난 본능, 한스 로슬링 이라는 한스 로슬링이 쓴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가 된 팩트풀리스라는 책에 이런 것이 나옵니다. 비난 본능, 인간이 가진 다양한 본능 중에 비난 본능을 왜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고 단순한 이유를 찾으려는 본능인데, 비난 본능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중요성을 과장하게 됩니다. 잘못한 쪽을 찾아내려는 이 본능은 진실을 찾아내는 능력, 사실의 근거에 세계를 이해하는 능력을 방해한다. 비난 대상에 집착하느라 정말 주목해야 할 곳에 주목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낙인과 차별은 질병에 대한 신념의 복합적 체계로서 사회적 불평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사실 낙인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데다 공중보건 담론에서 추가적인 단서 없이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으로 이 용어는 종종 식별과 개념화가 훨씬 어려운 강한 사회적 불평등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한가? 월드워시의 좀비 억제 방법이라는 것을 어느 논문에서 소개해 놓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인도와 월드워시는 인도와 이스라엘, 북한, 유엔의 이 좀비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제 대사나 액션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방법을 보면 인도는 전쟁을 했는데 시스템은 이제 비밀리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결과는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영화에도 나오고 있죠. 담장이 있고요. 시스템 정치 신학적인데 좀비들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패배하게 되죠. 북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CIA 변절자의 입을 통해서 집단 발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시스템은 전체주의인데 이것은 뭐 비인간화, 탈인간화 이렇게 영화에서도 규정이 되고 있고요. 오직 유엔 당연 주인공이니까 뭐 당연하긴 하겠습니다만 여하간 이제 방법은 백신이죠. 백신 을 뭐 개발한 것은 아니고 이제 방법을 알아내게 되는데 그 방법이 이제 위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병원균을 주입을 해서 좀비가 아닌데 좀비들이 자신들과 같은 부류로 믿게 하는 위장에 성공을 하게 되고 결과는 유엔만이 이제 성공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처럼 서구적인 과학과 이성의 승리의 서사는 아까 언급을 했었던 1948년 WHO 창설 기념으로 만들었던 영상으로부터 많은 변화가 반성과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텐데요. 이 문제도 지금 뭐 이렇게 짚고 넘어가지만 좀 더 두고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백신 때문에 지금도 또 난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선진국 소위 그리고 후진국과의 심원한 격차, 그리고 나서 우리가 관심이 있는 어떤 그 과학 담론 역시 뭐 미국 형님인가 뭐 이러한 것들이 더 공고해지고 굳어지는 것 아닐까. 지금 당장은 백신이 아쉽기 때문에 미국 등 서구 국가들을 뭐 비난하는 이런 목소리들도 많습니다만 같이 살아야지 똑같은 인간인데 이런 어떤 방향으로 또 담론이 옮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이 이후에 감염병 영상, 영화, 뭐 드라마는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시각에서 좀 고전적 시각임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반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그대로 유지가 일정하게는 되고 있고 앞으로 특히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로 접어들었을 때 이러한 담론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